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큰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장기 시기열이긴 한데 지금 2.75죠. 금리가 뭐 장기간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거의 한 뭐 20년 가까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낮췄죠, 금리를.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계속 금리를 쭉 올렸습니다. 그때 요때 주식시장도 되게 좋았죠. 그러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생기니까 다시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있죠. 자,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오를 때는 우리는 예금을 되게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당시에 예금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금 이자를 5점 몇 프로 줬어요. 5.6 이렇게 넣었거든요, 제가 이 당시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낮아졌죠. 그리고 기준금리 낮아지는 것보다 예금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예금을 넣어놔봐야 이거는 물가도 잡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나의 어떤 그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엔화, 달러화, 그리고 골드뱅킹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세요.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 제도도 그 금액도 상향됐잖아요. 1억 원으로. 그죠? 올해부터. 예금자 보호도 되고 굉장히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금을 막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제는 추세적으로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금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있는 안전한 곳에서 예금을 빼다가 이거를 위험 자산,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쪽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머니 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돈이 이 안전자산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머니 무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다?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예금하고 대출이 대부분인 겁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머니 무브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금이 쪼그라듭니다. 예금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을 더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행의 그 주 수입원이 뭐였어요? 예대 마진하고 별개로 총 그 대출 어마운트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률은 고사하고 전체 그 이익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이자 수익 같은 경우도 사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해야 되는데 은행 계좌에 머무르는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산 관리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IRP 같은 거 보시면은 은행의 해외 투자 상품이나 이런 라인업들이 약해가지고 증권사로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가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은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머니 무브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구조적으로 금리가 조정되고 있는 것들을 은행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 예금이 투자로 넘어갈 때 증권사나 이런 다른 투자 계열을 통해 가지고 상품이 가입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은행 내부에서 그런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상품 매각이나 거래가 일어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투자 파트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부족하고 컨텐츠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쯤 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렸고 또 반등하는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시의적절하게 어떤 것들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고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너무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보세요. 뱅킹에 들어가도 그게 없다면 예를 들어 영업점 가서 문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객 숫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다 봐주기도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은행 직원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해외 투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외환적 효과라든지 세금적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덱스형 상품에 대해 가지고 밝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TV 서비스처럼 그런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은행이 온 오프라인을 연계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 예를 들어 페르소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서 간단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사례를 소개한다거나 이렇게 이해도를 높이고 온라인 상에서 바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점에 일정 자산 이상 규모 되는 사람들은 연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영업점에서 컨펌을 받고 뭐 가입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플레이어 자체의 어떤 역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은행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테크니컬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K 파트너스 문제, 그 다음에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쭉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걸 순전히 은행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 특히 면접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면접에 우리가 답변하는 시간이 사실 뭐 1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 수준만 아신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다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성의나 아니면 노력 이런 걸 보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